자, 지난 2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뭐 약간 좀 시원한가 했더니 또 다시 덥네요. 여기 오는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휴가는 다들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9월에 휴가를 갑니다. 9월 한 세 번째 정도 주에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또 휴가를 안 갔다 오니까 여름에 해야 될 어떤 일을 다 안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약간 서운한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서 휴가를 갔다 와야 물론 이제 저는 9월에 가니까 가을에 가는 거이긴 한데 여름에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음. 떠서방 베트남님 들어와 주셨고 윤희님 이렇게 제가 그 비욘디를 들으니까 여기 닉네임을 표시하는 방식을 구글에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설몰 몰님 들어와 주셨고 옛날처럼 이름을 다 알 수가 없고 뭐 WTI7 이런 식으로 나와요. JY킹님. JY킹님은 또 그렇게 안 돼 있네요. 근데 요거는 다 있고 희망 D4H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구글에서 바꿨다고 들었는데 6465 님이 유님 맞으시죠? 네. 나중에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델라 님 들어와 주셨고. 저 오늘 제가 시즌 6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아유, 어떻게 요 시즌을 다 채우나 했더니 또 막상 시작해 보면 또 할 얘기들이 있는 게 그 왜 친한 친구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여자들 전화로 한두 시간 떠들고 그러는데 "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만나 가지고 또 떠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더 새로운 할 얘기가 있을까 해도 막상 또 준비하다 보면 할 얘기가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5 년도에 나온 당뇨병 진료 지침 새로 나와요. 당뇨병 진료 지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연구들이 있고 새로 나온 약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윤희님 맞다고 하셨고 구글이 할 일이 없었나 보다고. 네, 아마 무슨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진료 지침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진료 지침이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나온 진료 지침이랑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 나온 당뇨병 진료 지침을 아무래도 가장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미국 거를 많이 보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당뇨병 진료 지침 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글만큼 가독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다행히 두 개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5 년도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실 좀 당뇨가 없는 분은 좀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는 당뇨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뇨가 없는 분들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다 들어 있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당뇨와 전당뇨를 합치면 전 인구의 반이 넘기 때문에 또 많은 분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윤희 님께서 "친구랑은 밤새도록 수다 떨 수 있다."고. 그렇죠. 밤새도록 떨어도 또 그다음 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전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친구가 윤희 님 많으신가요? 네. 홍현수 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한두 장짜리 얇은 게 아니라요. 되게 두꺼운 몇백 장짜리 책입니다. 제일 앞에 이제 순서대로 뭐 예방, 뭐 진단, 예방, 뭐 개념이죠.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뭐 예방을 어떻게 하냐, 치료를 어떻게 하냐,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순서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첫 번째 얘기 드릴 내용은 예방입니다. 처음으로 어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숙면. 숙면이 중요한데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당뇨에 있어서 운동이랑 그다음에 밥 먹는 거 어떻게 먹는 거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잠 잘 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그 인제 10개 연구를 막 모아 가지고 어떤 수면 시간이 당뇨 발생 위험도를 가장 낮추나 봤을 때 당연히 그래프에서 밑에 쪽으로 가 있는 게 가장 발생 시간이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이라는 게 보통 7 내지 8 시간인데 대부분의 질환에서 당뇨를 예방하거나 당뇨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행히도 이게 다르게 나왔으면 참 곤란했을 텐데 7 내지 8 시간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7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사실 8 시간은 좀 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인제 7 시간은 자려고 노력하지만 주말 아니면 8 시간은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7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내 수면 시간이 1 시간씩 짧아질수록 뭐 7 시간에서 6 시간, 7 시간에서 5 시간, 7 시간에서 4 시간 요렇게 1 시간씩 짧아질수록 내 당뇨 발생 위험도는 9%가 증가하고요. 7 시간에서 1 시간씩 길어질수록 내 당뇨 발생 위험도는, 예 제가 숫자는 다 못 외우니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7 시간에서 더 자도 위험한 거고 덜 자도 위험한 거죠. 아니 덜 자면 위험한다는 건 알겠는데 더 자면 왜 위험하느냐? 기본적으로 활동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잠을 많이 자게 하는 어떤 질환이 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 7 내지 8 시간이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이다. 예. 유니 님께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려고 하루 4 시간 자면서 오래 살았다고. 네. 아유 치열하게 사셨군요. 네. 저도 사실 직장 다니고 애 셋 키우고 대학원 석박사학위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애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아유 저는 뭐 아직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요정이 딱 태어나 나타나서 "너 젊게 해 줄게." 해도 "아 그냥 안 갈래요." 할 것 같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일을 다 다시 하고 싶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아직 늙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6 내지 7 시간을 자는데 종달새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분이 있고 올빼미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수면 시간이 같다고 가정할 때 어느 쪽이 더 당뇨 위험도가 높을까요? 저는 이거 뭐 연구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인제 저는 이제 잠자리에 한 11 시에서 12 시에 들어가면 저희 집 아이들이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리고 안 자고 뭐 1-2 시까지 일하다가 일하는지 공부하는지 게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다음 날 또 늦게 일하는 애가 바로 그 애죠. 그래서 요거는 답을 보여 드리면 올빼미형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똑같은 시간을 잤을 때 2.5 배나 당뇨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늦게 깨어 있으면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가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또 안 먹고 또 점심이랑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냉장고를 드시는, 예. YT7 님께서 올빼미 같다고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올빼미형이 같은 시간을 자도 당뇨 위험도가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비타민 D가 당뇨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비타민 D를 드세요라고 안 하고 고려하세요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 내에 2개 중요한 당뇨에 관련 단체가 있는데 내분비학회가 있고 당뇨병 학회가 있는데 이 2 개가 의견이 달라요.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비타민 D를 채워 주면은 당뇨병이 예방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뇨병 학회에서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 그 밑에 보여 드리는 표가 이쪽이 인제 당뇨병 발생이에요. 그리고 인제 한 3 년 4년 정도를 관찰을 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당뇨병 발생을 많이 하는 거고요. 밑에 있을수록 당뇨병 발생을 덜 하는데 이 위에 거가 비타민 D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고 이 밑에 점선으로 된 게 비타민 D를 보충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보충하지 않은 경우가 당뇨병 발생이 훨씬 많았죠. 숫자로 보면은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위약군 아무것도 안 준 비타민 D를 안 준 경우에는 당뇨가 25% 대상군에서 발생을 했는데 비타민 D를 줬더니 22.7% 그러니까 한 2.3%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당화혈색소도 다르고 시작했을 때 뭐 가족력도 다르고 많은 나이도 다르고 많은 여건들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위약군과 비타민 D 투여군이. 그래서 고런 내용들을 통계적으로 다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위약군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보충을 하게 되면은 위약군보다 당뇨 발생이 무려 15%나 떨어졌다라고 보고한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3 개의 연구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메타 분석한 연구였거든요. 요거를 또 인제 숫자로 환원을 하면 30 명한테 비타민 D를 주게 되면 그중 1 명에서 당뇨 발생이 예방되더라. 비싸지도 않은 비타민 D 요즘에 에스토밀라 비타민 D 8,900 원뿐이 안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30 명이 먹으면 1 명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굉장히 효과적인 거거든요. 30명한테 해 줬더니 1명한테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비타민 D를 먹어라."라고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연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연구에서 사용한 당뇨 음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타민 D 용량이 너무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데는 뭐 하루에 5,000 이렇게 준 데도 있고 또 뭐 하루에 뭐 10,000 주거나 일 주일에 한 번 몇만 주거나 이렇게 너무너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비타민 D를 주면은 혈액 검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래서 아직은 어떤 용량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주 큰 연구에서 딱 도움이 된다고 나온 건 아니라서 아직은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진 못 않았지만 내분비학회에서는 비타민 D를 먹는 것이 예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비타민 D가 뭐 우리가 오늘 당뇨병 얘기를 하지만 뼈에도 중요하고 면역에도 중요하고 뭐 우리 몸에서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햇빛을 안 쬐 거면 비타민 D는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크게 말씀드릴 두 번째 큰 주제는 동반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여러분 이제 그건 아실 거예요. 당뇨에 걸리면 감염에 잘 걸린다. 그리고 같은 감염증에 걸렸을 때도 훨씬 경과가 안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심하게 걸린다. 그리고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셔서 꼭 당뇨 환자들이 해야 되는 예방 접종 사실 이 예방 접종이 당뇨 환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성인 예방 접종입니다. 근데 인제 성인보다 쪼끔 더 많이 권유를 하고 꼭 하기를 권유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코비드19 뭐 요거는 당뇨 환자에서 위험도가 높아서 지금 현재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오면은 항바이러스제를 의사가 주도록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왔거든요.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형 간염, 독감, 폐렴구균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예방접종 시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백신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RSV라는 이름 어렵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게 보통 아이들한테 걸리는데 아이들한테 옮아 가지고 인제 집안에 면역이 약한 분이 걸릴 수 있는 그냥 감기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좀 심한 감기 그중에서 인제 쪼끔 면역이 떨어진 분한테는 이게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염이 있고 또 파상풍 그다음에 이거 성인은 10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분한테 시간이 없어서 잘 권유는 못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 접종 요거 좀 꼭 받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예방 접종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물론 모든 성인이 해야 되지만 당뇨가 되잖아요. 그럼 혈당이 높잖아요. 혈당이 높으면은 그때부터 우리 몸에 염증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염증이 증가하면서 좋은 쪽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면역 세포들이 기능이 좀 잘 떨어지게 만들어요, 염증이. 계속 만성적으로 증가돼 있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면역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지 면역 세포가 잘 헷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감염이 잘 생기기도 하지만 생기면 훨씬 더 심한 경과를 갖기 때문에 요런 예방 접종은 챙겨서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당뇨가 좀 시간이 돼서 오래되면 혈관들이 망가지잖아요. 큰 혈관, 작은 혈관. 그럼 뭔가 우리 몸에 감염이 오면 빨리빨리 혈액 순환이 되면서 그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혈관병증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역시 감염을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또 당뇨병 환자가 예방 접종을 잘 해야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네 번째는 여러분이 의외로 잘 모르실 내용인 것 같은데 당뇨가 있으면 뼈가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냐면은요. 보통 인제 골밀도가 같다고 쳤을 때 고관절 골절 위험도가 무려 70% 170% 정도가 됩니다. 당뇨가 없는 분이 100 이라고 치면은 고관절만 그런 게 아니라 손목이나 척추도 다 골절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 한 10살 정도 더 많은 사람만큼 골절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당뇨약 중에서 요즘에 이제 지방간 있는 당뇨 환자한테 많이 쓰는 피오글리타존 상품명으로 액토스라고 많이 인제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 상품명 다른 이름도 다 많습니다. 요런 약들은 실제로는 이 약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뼈가 안 좋은 분들은 피오글리타존 계열의 당뇨병 약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설포닐유리아가 인제 눈사람처럼 생긴 당뇨약 드시는 분 있죠. 그게 아마릴, 글리메피라이드인데 그거나 또 인슐린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저혈당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낙상이 생겨 가지고 골절의 위험도가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약으로 인해서도 또
낙상과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 당뇨가 있으면은 항상 칼슘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가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될수록 더 뼈는 나빠집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당뇨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열심히 먹는데 내 세포한테 가는 영양분은 적은 그런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로 가는 영양분도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해야 당뇨로 인한 혈관병증을 낮출 수가 있어서 또 뼈도 또 건강하게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골다공증 하면 마이너스 2.5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5 부터 치료를 시작하죠. 근데 2.5가 만큼 되지 않아도 골절이 있는 경우나 골절의 빈도가 높은 경우는 치료를 시작해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게 2.5가 아니에요. 2.0. 그러니까 골 감소증이 있을 때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험 기준으로 2.0은 보험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부러졌을 때 나한테 생기는 손해를 생각한다면 사실 뭐 대부분의 당뇨약이 한 달에 한 4만 원, 싸면 한 3만 원 정도에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뼈도 한번 당뇨가 있다면 한번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게 당뇨가 있으면 치과 중에서 인제 잇몸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잇몸염증이 있으면 이 염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게 되면은 이게 또 염증이 높아지면은 췌장 기능도 안 좋아지고 혈당이 또 절 관리가 안 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잇몸염증이 심한 분들이 염증만 치료를 해도 혈당이 떨어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 검진이야 사실 뭐 당뇨 있는 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당뇨 있는 분들은 꼭 매년 1 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관련된 동반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요즘에 핫한 주제는 아마 인공감미료입니다. 인공감미료가 과거의 옛날 당뇨병 지침을 보면 이렇게 콜라나 뭐 사이다나 뭐 요런 탄산음료, 가당 탄산음료 대신 "인공감미료를 먹어라."라고 권유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지식이 쌓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돼서 사실 가장 좋은 음료수의 선택은 물이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물이 너무 심심하면 탄산수도 괜찮고 입차 말고 곡차까지는 괜찮다. 곡차라는 게 인제 옥수수차, 보리차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괜찮고 근데 내가 정말 꼭 콜라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영화관을 가서 팝콘을 먹으면서 또는 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약간 느끼한 음식 먹을 때 콜라 땡기잖아요. 그럴 때 콜라를 드실 때는 "콜라보다는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제로 음료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 음료수는 많이 마셔도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제로 음료수도 아주 제한해서 연달아서 먹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먹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제 많이 연구가 되었던 건 사카린, 뭐 "사카린이 몸에 좋다 안 좋다." 뭐 얘기 끝나다가 뭐 "괜찮다. 쥐랑 사람은 대사가 틀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결론이 났고 사카린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특히 집에서는. 그다음에 인제 아스파탐 많이 사용을 해서 아스파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아스파탐 같은 거를 인제 쥐한테 투여를 하잖아요. 많이도 아닙니다. 사람 용량으로 계산해서 한 하루에 콜라 3캔 정도 먹는 거를 쥐한테 딱 3 주만 투여를 하면 이게 우리 사람이 가당 음료를 먹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생겼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제로 음료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제로 음료를 드시게 되면은요. 혈당 스파이크는 안 생기는데 인슐린이 확 분비되면서 떨어지는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면 인슐린이 쓸데없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 체조직을 만드는 이화 뭘 만드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혈관에 가서 플라크를 막 만듭니다. 지방 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뭉쳐 가지고 플라크를 혈관벽에 딱 묻히게 되고 이게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인슐린이 막 나오면은 쓸데없이 나오게 되면은 염증 수치도 올라가게 되니까 또 이런 면으로 동맥경화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감미료는 사실 약간 필요악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경우 내가 정말 꼭 콜라나 사이다나 가당 음료를 마셔야 되는 그 경우에
아주 드물게 가끔 한 번씩 드시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 님께서 알룰로스 먹는다고 저도 요즘에 스테비아는 너무 맛이 짱하더라고요. 근데 알룰로스를 그래서 좀 많이 쓰는데 알룰로스는 조금 많이 넣으면 써요, 맛이. 그렇죠. 약간 쓴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드셔 보신 분은 아십니다. 설사하십니다. 배도 아프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인제 약물 치료입니다. 음.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는 목표 이게 인제 한국 단어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설명드리면 한국 기준은 6.5 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혈당 조절 잘 되는 분은 5 점대도 괜찮아요. 단 부작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저혈당 부작용이고 약에 의한 부작용이죠. 그런데 미국의 기준은요 6.5가 아니고 7 이에요. 7을 이하로 조절하라라고 해서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6.5로 고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을 조금 더 낮게 조절해라. 왜냐하면 오래 살수록 당뇨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간이 길수록 합병증이 잘 생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은 이 기준이 7.5 정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7이나 뭐 괜찮으면 7, 7.5 이하로 인제 유지를 해라라고 노인에서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질환이 있어서 음 건강 상태가 쪼끔 나빠졌어요. 그러면 굳이 7.5나 7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8 정도 유지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침상에 누워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당장 급성합병증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은 쇼크가 오잖아요. "그런 거 안 생길 정도로만 관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뒷단계에서는 저혈당이 훨씬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분들은 저혈당을 잘 견디는데 뒤로 갈수록 저혈당을 잘 견딜 수가 없고 인제 응급실을 가거나 심하면 쇼크가 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거는 올해 진료 지침이 아니라 제가 이제 21 년께 요런 표를 만들어서 올려 놨기 때문에 어떻게 인제 지금까지 치료를 했냐면 환자가 인제 당뇨가 진단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생활 습관 교정 뭐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음식 희귀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당활색소가 근데 이제 9 가예요. 9가 넘어요. 그러면은 급성으로 왔는데 9가 넘은 경우에는 이때는 내분비내과에 보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혈당이 너무 높으면은 그 당독성 때문에 췌장이 망가집니다. 그 와중에 췌장이 또 인슐린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췌장에 과부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췌장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를 놓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인제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심혈관계 질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저질환에 해당할 때 더 좋은 약이 있거든요. 그걸 쓰라고 권유를 드리고 근데 인제 여기에다 해당되지 않고 여기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당화혈색소가 쪼끔 높은 당뇨병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메폰민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메폰민으로 안 되는 경우에 다른 약을 섞어서 같이 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제 지금까지의 치료 지침이었습니다. 뭐 23 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게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당화혈색소가 9면 굉장히 높은 건데 이때 "인슐린 주사는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인제 환자가 저한테 왜 왔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왔어요. 너무너무 힘이 빠지고 막 낮에 졸고해서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급성 당뇨로 당화혈색소가 9, 10, 11 이렇게 나오는 분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혈당도 높고 혈당에 의해서 증상이 있는 거죠. 내 몸이 망가지는 증상. 그게 인제 화장실 자주 가고 물 자주 마시고 자다가도 화장실 가고 그리고 살이 쫙쫙 빠지고 기운이 쪽쪽 빠지는 그런 증상을 내 몸이 망가지는 증상을 인제 의학적으로 좀 과이하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분비내과 보내서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검진을 받았고 환자가 되게 튼튼하고 살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9, 10, 11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고혈당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저한테 딜레마였던 게 환자가 사실 요런 경우에 후자의 경우에 환자가 "내분비내과에 가세요."라고 얘기하면 인슐린 주사 안 맞는다고 환자가 뒤로 넘어져요. "나는 그건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불안해하면서 외래에서 인제 약물 치료를 하고 뭐 식이요법을 하고 했었는데 하면서 인제 일말에 좀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부담감이 다 없어질 수 있는
당장 내 몸이 망가지는 증상이 있은 그런 당뇨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 당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먹는 약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또 인제 이렇게 해서 뭐 큰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제일 처치로는 메폴민을 써야 된다고 저도 이 자리에서 되게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메폴민을 꼭 먹어야 되지는 않는다. 아무거나 잘 듣는 거 써라."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메폴민을 쓰고 난 다음에 잘 안 들으면 약제를 하나 애드온 해라, 더해라라고 하다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조절 잘하기 위해서 2개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바뀐 지침인데 이걸 한글로 만들어서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어 그냥 처음에 환자가 오면 한 가지 약을 적절한 걸 맞춰서 써라. 근데 뭐 잘 조절하고 있으면 처음에 2알을 줘도 된다. 근데 조절이 잘 안 되면 3 개를 주고 조절이 잘 안 되면 4 개를 줘도 된다. 근데 이 4 개째부터는 우리나라가 좀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4 개째부터는 인슐린 주사를 넘어가다 가라 말아라 하면서 환자와 의사 간에 욱신각신하는 고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쪼끔 환자가 좀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주사제도 있죠. 삭센다나 위고비 계열의 GLP-1 그리고 뭐 인슐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게 지금 바뀐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 메폴민이 좋은 약이고 뭐 당뇨를 예방하는 약이기는 하지만 이게 알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뇨 진단받으면 환자분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하는데 약을 딱 받았는데 알이 되게 크면은 되게 또 실망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을 드릴 때 "당뇨약은 크기가 큰 약이 약한 약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메폴민이 그렇게 센 약이 아닙니다. 혈당 강화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 못하고 이게 또 약알이 크다 보고 천천히 분비되게 하루에 1번 먹기 위해서 서방전으로 만들어 놓은 건 더 약알이 커요. 약알이 큰 걸 먹으면 또 속이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주기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이 썼던 게 메폴민인데 진료 지침이 바뀌면서 꼭 메폴민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새로운 좋은 약들이 많으니 "그거를 써도 된다."라고 지침이 나와서 저한테는 굉장히 편하게 바뀐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메폴민을 쓴 지가 수십 년인데 "메폴민을 초치료로 하라."라고 하다가 "메폴민을 굳이 초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꾼 이유는요. 바로 메폴민이 요즘에 지금 새로 나온 많은 다른 약보다 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 혈당 강화 효과가 세지 않고 두 번째는 새로 최근에 나온 약들이 이 당뇨를 치료하는 이유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유도 있지만 혈관을 보호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최근 나온 약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약을 환자가 불편해하는 약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더 효과가 좋고 더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좋은 약을 먼저 쓰자라고 얘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메폴민이 초치료에서 빠졌다라는 것이 사실 저는 이게 인제 저도 학회 가서 들으면서 가장 놀랍고 반가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새로 바뀐 건 아닌데 여러분이 쪼끔 모르셔서 '왜 의사가 이 약을 굳이 불편한데 먹으라고 하느냐.'라는 데 대한 이해를 드리고자 9 번째 아 나온 9 번이 아니라 9 번째 9 번째는 넣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동반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에 도움되는 약물이 있어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 빨리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게 질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약을 특별한 금기가 없고 환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제 좀 크게 보여 드리면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신부전증, 만성 콩팥병, 뇌졸중 이 경우에 써야 되는 약들이 있는데 밑에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번역을 한 걸 보여 드리면 벌써 환자가 죽상경화성,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졸중, 심장병, 뭐 말초혈관 질환 이런 게 있는 분이에요. 그럴 경우에 가장 좋은 약은 다른 약들보다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삭센다랑 위고비 계열의 약인데 이 약이 인제 당뇨로 똑같이 쓰일 때 이름은 빅토자랑 오젬픽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젬픽은 우리나라에 안 나와 있고 위고비 낮은 용량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당뇨병 약으로 나온 트루리시티라는 약도 있는데 이 약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먼저 쓰는 게 좋고
근데 인제 얘는 용량이 낮아서 살이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몇 킬로는 빠지는데 뭐 위고비나 싹센다만큼 빠지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소변으로 당을 빼는 SGLT2 억제제, 뭐 많이 쓰는 이름으로는 포시가 자대양입니다. 이거는 뭐 인제 먹으면 소변에 당이 많아지는 약이죠. 이게 내가 벌써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온 경우에는 가장 먼저 써야 되는 약인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신부전, 심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SGLT2 억제제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얘가 도움이 되냐면 당뇨는 없는데 신부전이 없는 경우에도 이 약을 써요. 그러니까 이 약이 지금 사실은 당뇨약보다 신부전이 있으면 거의 밑에 까는 그런 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내가 당뇨도 있고 신부전도 있을 때는 소변으로 당 빼는 SGLT2 억제제를 쓰면 내 심장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어쩌면 쪼끔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 이게 인제 제가 제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인데, 만성 콩팥병이라면은 인제 소변 검사를 하면 알부민이 나오는 경우죠. 단백이 나오는 그런 경우, 또는 혈액 검사를 해서 사구 체육아율을 계산을 하면 이게 사구 체육아율이 6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 인제 당뇨로 인한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죽상 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SGLT2 억제제가 가장 먼저 권유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약간 비만하거나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사실 근데 만성 콩팥병이 올 정도의 당뇨 단계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상태이죠. 시간이 어느 정도 당뇨 가지고 지났다는 뜻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SGLT2 억제제랑 GLP-1 수용체 작용제, 제가 요 위에다 써 놨죠. 네, 요런 약들이 먼저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요 약을 많이 쓰고 싶은데 환자가 인제 마이크로 알부민도 좀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 인제 이 약의 부작용을 설명을 해 드리면은 환자들이 막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가 있고, 얘가 장점이 살이 빠지는 건데 사실 좀 나이가 좀 드시면서 당뇨가 오래되면 날씬하신, 지나치게 날씬한 마른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은 진짜 1-2 킬로 빠지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못 쓰는 약인데 사실 많이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뇌졸중, 출혈은 해당 안 되고요. 허혈성,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싹센다나 위고비 계열의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사이아졸리디옷 이렇게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마 액토스나 피오글리타존 이런 약은 약간 통통하신 당뇨 환자분한테 많이 처방하는 약이거든요. 이 약들은 요런 경우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요번에 인제 새로 나온 거는 지방간이, 보통 여러분 지방간 하면 다 아시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방간의 공식 명칭은 이제부터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세 글자면 된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자가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의사들끼리는 사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거 인제 영어의 약자인데 마슬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경우에도 제가 왜 통통한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이아졸리디온, 액토스나 피오글리타존 같은 약입니다 하고, 또는 인제 통통한 거를 없애면은 기본적으로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GLP-1 수용체 작용제, 싹센다 아니면 위고비 계열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심혈관계 질환이 벌써 살짝 오신 분들은, 또는 위험도가 되게 높은 분들은 어떤 약이 다른 당뇨약보다 훨씬 좋은 경우라서 이런 경우를 인제 의사들이 쓴다, 신경 써서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심혈관계 위험인자 관리, 뭐 여러 관리 인자가 있는데, 사실 LDL 콜레스테롤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제가 당뇨 있을 경우에 필요한 약, 뭐 고런 제목으로 시즌 4 정도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 요번에 바뀐 거는 저도 굉장히 감사한 내용인데 이겁니다. 혈압 목표가 되게 복잡했어요. 뭐 합병증이 있는 건 130에 80, 어떤 경우 뭐 130에 85, 복잡하다가 딱 통일이 됐습니다. 130에 80.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있든 없든 130에 80은 사실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니까 엄청 낮게 조절하는 거예요. 단 부작용이 없어야죠. 약의 부작용.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쓰러질 정도면 안 되니까 약의 부작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 130에 80 이하로 조절하라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은 사실 80 넘기는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약은 140에 90부터 드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진료실에서 이걸 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뇨라는 병이 혈관이 빨리 망가지는 병인데 혈압이 정상보다 높으면 혈관이 더 빨리 망가지겠죠.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낮추기 위한 거는 혈관이 망가질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같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혈압이 높은 거죠. 뭐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혈압 목표가 130에 80이다.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는데 혈압이 조금씩 떠니 85. 그럼 나 뭐 아직 혈압 아니네. 하면서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기보다는 80이 넘었으면은 혈압약을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던 거, 또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10꼭지를 꽂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 예, 지방간이 패티 리버 유린이 맞아요. 그거를 저렇게 세 글자를 굳이 9글자로 바꿔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이렇게 너무 길게 저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맞슬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아는 데까지 드릴게요. 카모마일님께서 당하혈색소 5.9로 전당뇨. 문제는 제가 저체중이라서 살 빼서 당 수치 떨어뜨리는 게 어려워서 고민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가서 근력 운동하세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뇨에 나쁘다는 거 피하시고 근력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은 근력 운동인데 유산소 좀 적정량 해주고 너무 걷기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자요. 그러면 하시면은 더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그러면서 근육도 빠져요. 특히 안 먹고 걸으면 더 그래요. 그래서 근력 운동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당뇨에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거 식단하시면서 근력 운동 하세요. 네. 최소한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송희 님께서는 당화혈색소 5.9 전당 같은 분이신가요? 한 번씩 저혈당처럼 기운이 쭉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걱정이에요. 인제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당화혈색소 5.9 전당뇨인데 혈당은 스파이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파이크가 있고 난 다음에 혈당이 떨어질 때 저혈당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가 이게 당뇨라는 게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걸 잘 못하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떨어진 혈당을 높이는 걸 또 잘 못하는 질환이 또 당뇨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상 혈당 범위 안에 있는데 혈당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저혈당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식사 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서 저혈당이 살짝 와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혈압이 떨어지는 걸 저혈당으로 느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율신경과 조절이 살짝 잘 안 되면서 혈압이 살짝 떨어지는 걸 저혈당 같이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인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저는 연속 혈당 측정해 보라는 거. 저는 사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 팔 사진 보여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그 연속 혈당 측정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덱스컴이 한 10만 원쯤 했는데 지금 55,000원 정도에 팔아요. 그래서 55,000원이면 해볼 만한 가격이잖아요, 열흘에. 그래서 해 보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55,000원 주고 사서 지난번에는 달았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D 과복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고 또 항송이 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인제 우리가 보통 50, 60을 절대로 넘기지는 않는데 가끔 100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100, 125. 대부분은 근상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비타민 D가 높으면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집니다. 칼슘이 많아서 여기저기 쌓이면,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쌓이면 칼슘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또 과에서 오시는 분들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윤희 님께서 비타민 D는 얼마가 좋냐고 멸치에 2,000 들어있다고. 현재 정상이라면 대부분은 체구가 굉장히 작은 여성은 사실 1,000에도 높아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굉장히. 근데 보통 사람은 1,000 정도 드시면 되고요. 체구가 약간 크시고 통통하시면 1,000보다 조금 더 필요하고, 체구가 작고 마르신 분은 1,000보다 조금 덜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레벨이 비정상으로 낮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높이기 위한 용량과 유지하기 위한 용량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분간은 인제 2,000보다 더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낮을 경우는 주사를 놓기도 하고, 뭐 5,000 유니트를 저는 8주를 주기도 하고, 그거는 인제 혈액 레벨을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꼭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한 1,000 정도 계속 쭉 드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맞춰지게 되죠. 혈액 검사를 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천식과 착한 맛 통계님께서 천식과 비염, 혈압약 등을 먹는데 감기에 걸리면 인후두, 부비동 등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오래 간다고. 이비인후과 가선 면역력이 낮고 회복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근데 인제 이게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흔히 되게 오래 간다고 감기나 가지고 있는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일부는 알레르기 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감기가 오래가는 게 아니고 그 감기 증상이라고 얘기한 일부가 알레르기 증상인 경우가 많고 또 감기가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기에서 그다음에 뭐 부비동염이 든다거나 이런 합병증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낮다기보다는 면역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천식과 비염을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먹고 해서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요런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빨리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뭐 천식이나 비염 없는 분들도 사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감기 바이러스 한 개만 들어와도 내가 감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환자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는 지하철 안에서도 마스크 쓰거든요. 사람 되게 많은 데는 또 가깝게 지하철은 너무 가깝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카페에서 파는 플레인 요거트는 괜찮냐고요? 자, 파한 대표님 제가 옛날에 요거트 고르기라는 거 올려준 게 있어요. 플레인이라는 게 무가당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플레인이라는 건 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명히 카페에서 판다면 맛있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요거트가 십니다. 그래서 진짜 설탕이 하나 든 요거트는 셔서 잘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파는 플레인은 설탕이 안 들었다는 의미의 무가당의 의미가 아니라 아마 딸기 맛이나 포도 맛이나 이런 맛이 아니다. 그냥 맛이 없는 요거트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도 요즘 굉장히 많고 마트에 가셔 가지고 요거트 분량당 들어있는 당류가 5g 정도 들어있다면 걔는 무가당 요거트일 거고요. 만약에 그게 10g 이상 들어있다 그러면은 플레인이라고 해도 당이 첨가된 요거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카페 주인한테 물어보면은 그 카페에 들어오는 원자재를 보면은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이 있고 김진수 님께서 알룰로스가 혈당이랑 관련이 있느냐고 없습니다. 혈당 올라가지는 않아요. 알룰로스가 비교적 최근에 핫한 당인데 그래도 자연에 가깝다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항상 처음에 사카린 나왔을 때 막 사카린 위험하다 방광을 일으킨다 했다가 그다음에 아스파탐 나와가지고 아스파탐으로 갈아탔잖아요. 아스파탐은 또 어떻다 요즘에는 뭐 당내 세균을 안 좋게 한다. 그다음에 뭐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뭐 얘기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알룰로스도 막 나올 거고 스테비아도 나올 거고 이제 많이 먹게 되면 그간에 이제 자료가 쌓이면서 부작용들이 나오죠. 저는 스테비아를 샀다가 맛이 너무 짱해요. 가짜 당들이 다 맛이 짱하잖아요. 알룰로즈로 바꿔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초콜릿 꾸덕꾸덕한 초콜릿 케이크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방법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때 알룰로스를 살짝 넣습니다. 근데 너무 식구들이 안 달다 그래서 조금 더 넣었더니 엄청 약간 쓴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설탕같이 맛있지는 않죠. 하지만 혈당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당화혈색소 10%는 입원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약을 잘 조절하면 됩니다. 일단 먹는 약으로 안 되면 주사를 해야 되는데 당화혈색소가 10%이면서 내가 살이 쫙쫙 빠지거나 막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어떤 내 몸이 축이 나는 증상이 생기는 그런 이화되고 있는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요즘 주사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편리한 게 많아져서 옛날 당뇨 환자들보다는 훨씬 요즘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이 좋죠. 그다음에 일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필수냐고요? 네, 필수입니다. 네, 인슐린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유의왕 님께서 60대 여성인데 라본디 캡슐 복용 중인데 비타민 D 영양제와 칼슘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무관한가요? 예, 보통
썸이라는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제인데요. 항상 골다공증 치료할 때는 비타민 D와 칼슘 영양제를 같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칼슘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될 만큼 음식으로 칼슘을 많이 드시는 분, 예를 들어서 우유나 요거트 드시거나 치즈 드시거나 고칼슘 두유 이렇게 드시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비타민 D 영양제만 드시면 되고, 그 경우에는 라본디 캡슐 중에서 비타민 D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따로 뭘 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유방암한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지혈증 약으로 스타틴을 복용 중인데 저는 당뇨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당뇨인데 혹시 스타틴이라고 스타틴 때문에 이게 제가 자료를 오늘 인제 이걸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4 년인가 5년 스타틴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기간 동안 스타틴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하는 약이잖아요. 그 기간에 그 스타틴 치료로 인해서 당뇨는 없던 사람이 당뇨가 1 명이 생기고요. 5 명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높지 않은데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데 스타틴을 드실 필요는 없는데 아마 높으니까 드셨을 거고, 어 경우는 드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뭐 먹지 말라는 유튜브가 음모라는 둥 하면서 많아 가지고 저는 뭐 당뇨 전 단계를 일으킨다는 말은 없어서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제 콜레스테롤 높은 분이 혈당도 높아지는 거죠. 저혈압 환자한테 고지혈증이 덜 위험한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 고혈압 환자한테 고지혈증이 더 위험하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인데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으면은 서로 부가적으로 곱하기로 더하기가 아니라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래서 요걸 바꾼다면 정상 혈압 환자한테는 고혈압 환자보다는 저고지혈증이 덜 위험하다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청선무님께서 횡문근 융해증이 한 번 걸리면 쉽게 걸리나요? 28 살인데 정말 심하게 운동하면 갑자기 안 하다가 하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운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횡문근 융해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증상이 있으면 그때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이게 근육이 그냥 아픈 건지 횡문근 융해증인지 구별할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WTI 세븐님께서 마른 비만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살 빼자니 더 마를 것 같고 살 찌워서 마른 거 탈출하자니 마른 비만으로 비만이 심해질 것 같으니 교수님 말씀처럼 근육 운동이 답이냐고. 유산소 운동, 근데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인제 대부분은 유산소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산소는 또 길게 하시잖아요. 하루에 1 시간씩 걷는다거나. 그 시간을 줄이고 근육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량을 늘려야 체중이 늘고 근육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량을 늘리는데 이게 배 나오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정제 탄수화물이잖아요. 쌀가루, 밀가루 음식, 달달한 음식.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좋다고 하는 간식류들, 예를 들어서 견과류라든가 유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과일이라든가 껍질째 과일이라든가 이런 좋은 식품을 늘려 가지고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줄이고 근육 운동을 늘려줘야 된다가 답입니다. 음. 할머니께서 32년 차 당뇨 32년 차 84 세인데 인슐린을 맞고 계신데요.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을 하고요. 2형 당뇨가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요. 부족하죠. 나한테 필요한 걸 충분히 만들지 못할 때 주사를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처음 주사할 때는 기저 인슐린 정도 놓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어 안 맞아도 되는 84세 할머님한테 의사가 권유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맞아야 되는 경우일 거고요. 이제 혹시 만약에 인제 주사 안 맞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지금 선생님 말고 또 다른 전문의랑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너무 가족들이 힘들어하신다면 상의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최문현 님께서 갑자기 소갈, 입이 마르고 화장실 자주 가고
수면 장애, 화장실 자주 가라고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체중 감소가 동반이 돼서 검사해 봤더니 당화혈색소가 11이라고. 이거는 인제 당화혈색소가 9가 넘고 그다음에 이게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 신호거든요. 이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화장실 자주 가고 살 빠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아요. 잠깐 췌장을 쉬게 해서 혈당을 정상화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먹는 약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 지침상 인슐린 치료, 주사 치료 중에서 인슐린 치료를 했다가 혈당을 정상화시키고 몸이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췌장을 좀 회복시키고 먹는 약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다음에 반경희 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연석혈당 측정하고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섭취 늘리고 근육 운동 병행해서 2달 지나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빠진다고. 반경희 님 혹시 몇 살이십니까? 카모밀 님께서 예, 반경희 님 올려주시면 올려주세요. 덱스콤 10일 동안 붙였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식사 중이라서 깜짝 놀랐다고. 예, 사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지난 시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비빔냉면이 그렇게 많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지 저랑 제 아빠랑 제 애들 아빠랑 둘 다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줄 몰랐어 하면서. 네. 예. 못 보시고 계시나 안 보시고 계시나 봐요. 몇 살이신지 너무 궁금해서 몇 살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유지하면서 뱃살을 줄이고 살을 찌우고 하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주신 답을 제가 아는 데까지 드리다 보니 벌써 9시 51분이 돼서 끝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가 힘듭니다, 교수님. 건강하게 먹기가요. 아무렇게나 먹기보다 훨씬 힘들어요. 보세요. 건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미리엘님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던 시간들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를 반경이 66세라고 얘기해요. 66세도 되게 젊으신 나이시죠. 그래서 어느 나이에 해도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단백식품 잘 드시고 나쁜 거 안 드시고 하시면 근육은 유지하거나 늘리실 수 있으면서 체지방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게 훨씬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나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좋은 음식을 먹든 운동을 하는 것이든 잠을 길게 자는 것이든 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게 괴로우십니다. 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